안녕하세요. 오늘은 인플레이션에 대해 아주 쉽고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란 무엇일까요? 인플레이션은 간단히 말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요즘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월급은 그대로인데 왠지 점점 더 가난해지는 느낌. 통장 잔고는 예전과 비슷한데 살 수 있는 것들은 자꾸 줄어들고, 저 또한 예전에 즐겨 먹던 봉구수 밥버거가 불과 몇 년 전에는 5,000원인 게 지금은 7,000원이더라고요. 전기세, 수도세 같은 공과금은 계속 오르고, 마트에 가서 장을 봐도 카트가 예전보다는 훨씬 비어있는 느낌이죠.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이란 무엇인가? 인플레이션은 사전적으로는 물가가 전반적으로 오르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말하면 이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지폐에 1만원이라고 적혀있는 건 변함없지만 그걸로 살 수 있는 것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마치 냉장고 밖에 두고 천천히 녹아내리는 아이스크림처럼 우리의 돈은 보이지 않게 가치가 녹아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물건값이 비싸졌네가 아니라 내 지갑 속 돈의 힘이 약해졌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지수는 2015년에 1.3%, 2020년엔 0.5%, 2022년엔 5.1%, 2023년엔 3.6%, 특히 2022년에는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5.1%라는 수치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이건 여러분의 1억 원이 1년 만에 9,490만 원의 가치로 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체감하시나요? 여러분도 최근 2-3년 사이에 확실히 물가 상승을 느끼셨나요? 댓글로 어떤 품목이 가장 많이 올랐다고 느끼시는지 알려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인플레이션은 왜 생길까요? 이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걸까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만드는 걸까요? 정답은 둘 다입니다. 우선 정부와 중앙은행은 때때로 의도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유도합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아주 조금씩 오르면 사람들이 지금 사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소비가 늘어나면 기업이 잘 되고 고용이 늘고 경제가 활발해지거든요. 이걸 경제에서는 선순환 구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은 연 2% 정도의 물가 상승을 목표로 삼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걸 조절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전쟁이나 천재지변이 일어날 수도 있고,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 일어날 수도 있고, 공급망 차질이 생길 수 있겠죠? 이런 외부 충격은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럴 땐 인플레이션이 의도와 다르게 과도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도 인플레이션이 정말 심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게 바로 하이퍼 인플레이션입니다. 하루에도 물가가 두세 배씩 뛰고 사람들은 월급을 받자마자 생필품 사러 뛰어갑니다. 왜냐하면 내일이 더 비싸지니까요. 충격적인 역사적 사례가 있습니다. 1923년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에서는 빵 한 조각을 사려면 수레에 돈을 가득 싣고 다녀야 했고, 아이들은 돈으로 블록놀이를 했습니다. 2008년 짐바브웨에서는 1,000억 짐바브웨 달러로 계란 3개를 겨우 살 수 있었고, 결국 1조 달러짜리 지폐를 발행했습니다. 2018년 베네수엘라에서는 연간 인플레이션율이 100만%를 넘어 화폐 대신 물물 교환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돈을 화장실 휴지처럼 쓰거나 종이처럼 종이접기를 해서 예술품으로 판매를 했습니다. 그만큼 돈이 쓸모가 없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되면 경제 시스템 자체가 붕괴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종류의 위기도 있어요.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이건 물가가 오르는데 경기가 죽는 상황이에요. 아니, 경기가 나쁘면 물가도 같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1970년대 오일 쇼크, 그리고 최근 2022년에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있습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운송비, 생산비 다 오르죠. 물가가 오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경기는 침체되고 기업은 구조조정하고 일자리도 줄어요. 이럴 땐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자니 경기가 더 나빠지고, 경기 살리자고 금리를 내리자니 물가가 더 오르고, 정책적으로 완전한 딜레마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물가가 떨어지는 건 어떤가요? 좋을 것 같지만 그것도 문제입니다. 물가가 계속 내려가면 사람들은 조금만 더 기다리면 더 싸지겠지? 하며 소비를 멈춰요. 그러면 기업은 안 팔리고, 매출 줄고, 생산 줄이고, 사람 자르고, 이런 구조가 반복되면 경제 전체가 얼어붙습니다. 이걸 디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일본이 대표적인 예죠. 1990년대 초 부동산 버블 붕괴 이후 거의 30년 동안 이 디플레이션의 늪에서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라고도 불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 직장인은 이 상황에서 뭘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실질 수익률을 보는 눈을 키워야 합니다. 은행 예금이자가 3%라고 좋아했는데 물가가 4% 오르면 그건 실질 수익률이 마이너스 1%인 거예요. 현금만 보유하고 있으면 매년 인플레이션만큼 자산이 감소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인플레이션에 강한 자산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주식, 특히 가격 결정력이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애플, 코카콜라, 이런 것들은 물가 상승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어 인플레이션에 강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이 있어요. 임대료는 보통 물가 상승에 따라 오르므로 인플레이션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원자재,
화재, 금, 은, 구리 등은 이제 실물 자산이므로 인플레이션 시기에 강세를 보입니다. 물가 연동 채권이라고 물가 상승에 따라 수익률이 조정되는 특별한 채권이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달러가 있죠. 글로벌 기축통화로서 상대적으로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쪽에 몰빵하지 않고 여러 자산에 나눠서 투자하면 시장에 무슨 일이 생겨도 리스크를 줄일 수 있어요. 결국 개인 상황에 맞춰 다양한 자산군에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 이래서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인플레이션을 중심으로 경제의 핵심 개념들을 알아봤습니다. 앞으로도 복잡한 경제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